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법인 상림의 임원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명쾌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1년 무상 AS라더니 추가금을 요구해요. 임차인 누수 피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아버지 병원비 형제들과 함께 낼 방법은? 손해배상금, 상금도 과세가 되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또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쓱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11월에도 정말 많은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네, 전세사기 특별법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변호사님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LH는 지난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핵심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때 경매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되어 월세 차감 부족 시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며 남는 경매 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3,73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 신탁 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LH가 이미 매입한 주택의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거에 위반 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도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주택의 매입 협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택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 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이제 들어서 다들 아실 텐데요. 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시적 2주택에 관한 특례는 1주택자들끼리 혼인을 하셔서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에 먼저 양도를 하게 될 때 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이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네.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기간 연장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혼인 후 5년간은 각각 별도의 1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자 혜택인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여기서도 각 1세대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기간에 있어서 좀 늘려주는 그런 변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또 11월에도 달라지는 그 세제 혜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네, 우선 근로자분들께 되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설이나 추석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선물은 지금까지는 최대 총 10만 원까지만 부가세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네.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등을 포함해서 총 10만 원까지였는데요. 앞으로는 생일, 창립기념일 10만 원 외에 추가로 명절 선물도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되는 졸업 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사전 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 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 추징이 제외됩니다. 기타 변경된 세제 혜택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집중기간 지정으로 세액공제 증명 자료 제출이 간소화되었고 택시 부가세 환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인 LH 매입, 확약,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가액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세제 혜택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이렇게 보셨다가 나에게는 좀 어떠한 점이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행정 업무 전반에서 사실 전자문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이제 원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요. 또 이를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종이 문서로 해석을 해서 전자문서 따로, 또 종이 문서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취급하는 또 불편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예, 법령사항 보관이나 대조가 필요한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이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문서 활용이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용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라고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된 문서로 보관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 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 조문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하는 것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 가서도 이제 신분증 안 가져갔을 때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러한 이제 최근의 추세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21일 서초구는 계약 업무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서초 스마트 계약 행정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건데 일단은 종이를 쓰지 않으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서초구는 계약 업무를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로 결제, 출력 보관하는 서초 스마트 계약 행정을 오는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에 밝혔습니다. 현재 계약 업무에서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수기로 결제를 하다 보니 매년 약 25만 장의 종이 서류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25만 장이면. 전자 보관 방식을 도입해 도장과 결제를 행정 전자 서명으로 대체하고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면 종이 사용을 약 80%, 즉 연간 20만 장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거의 확 주네요. 예. 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이 전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약 30년생 소나무 140그루를 심는 효과와 연간 1120k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서류 제출을 위해 적게는 2번, 많게는 7에서 8번까지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네.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 업체들의 구청 방문 횟수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의 개별 부서가 계약을 의뢰할 때 수기나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송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이 계약 담당 부서인 재무과를 직접 방문할 필요성을 없애 절차 역시 간소화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정말 이제 종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제 건물에 3층 임차인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빨리 수리해달라는 임차인 요청에 저도 서둘러 방수업자와 누수 전문가를 찾아 제 건물로 출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이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옥상 방수 공사와 누수 원인을 찾는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은 자신이 직접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입전한 지 약 8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각종 설비와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인데 이참에 내부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할 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라는 명분으로 제게 청구할 낌새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내부 수리와 인테리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천장 누수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인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참에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공사 기간에 임대료마저 책임지라는 임차인의 입장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분께서 지금 이제 천장 누수 피해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내부 수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임대인 분께서는 이게 좀 다소 네. 과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요구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임차 목적물의 수리랑 인테리어 공사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인데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네.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지금 천장 누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인 분도 이게 당연히 내가 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의 부분이 항상 또 이제 법적인 좀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 어디까지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 목적물을 유지해야 되는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선의 필요성은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그 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임차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애의 규모와 부위,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다음에 수선의 용이성, 들어가는 비용,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차이 맥수 등 재반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수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인테리어 완료 전까지 임차인 분께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하는 게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라고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본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용법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 목적물을 임대를 해주는 거고요. 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임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네.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그 임차 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 수익을 하지를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전부 차임 지급 거절을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일부 지장을 받았다 하면은 일부 지장받은 한도에 대해서만 차임 지급 거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수에 대한 수리랑 인테리어 공사는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데 그 누수 수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차임 지급을 전부 거절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임대인한테 이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임차인분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청구하면은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일단 임차 목적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단 그 수선을 요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네. 이것을 이제 게을리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도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를 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리에 들어간 그 비용, 필요비를 이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조문상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 필요비를 지출해야 된다.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네네. 먼저 이게 정말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모두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즉 적정한 필요비를 지출했느냐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게 된다면 필요비 감정 형식으로 감정 신청을 통해서 필요비를 이제 산정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실 이 수리라든지 유지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좀 요구하면 좋을까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 임대차 계약 작성할 당시에 수리 및 유지 보수의 범위를 서로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미리 예방 예. 차원에서 네. 그래서 뭐 건물 전체에 관한 하자다라면은 이것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이제 하시고 뭐 아니면 그 임차 목적물 내부에 이제 수선이 필요한 부분, 사소한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속한다라는 식으로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수리할 것인지 수리 요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원래는 빨리 이걸 뭐 천장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공사 뭐 관계자를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비가 계속 오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좀 임차인의 재산에 좀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영업에 좀 지장을 줬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제 사연 주신 이 임대인 분께서 이 피해를 좀 뭐 손해배상해야 되거나 그런 의무가 좀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이러한 그 누수로 인해 이제 임차 목적물의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은 그 적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 보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배상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 분이 영업에도 지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일시적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서 뭐 불가항력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규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계약서 부분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누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이 사연 주신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임차인분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뭐 가장 바람직한 뭐 해결 방안이긴 하겠지만요. 혹시라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미리 증거 보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재기 후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후에 이제 입증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를 하실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재기 전에 증거 보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잘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지금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요, 그 아파트, 그 뒷베란다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네, 예, 제가 이제 그 수리 업체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수리 업체 의뢰를 했는데, 네네. 그날 와서 고치고, 처음에 와서 이래 보고 1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 뭐,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고쳤는데, 네, 그리고 그날 고치고 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다시 물이 처음처럼 그냥 역류해가 올라오고 물 안 내려가고 해가지고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한 12시경 돼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고 하더니 처음에는 뭐 그 아무 이상 없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건축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네. 그러더니 또 한 사람 데려오고 이래 하더니 네. 뭐 돈을 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 벌려놓고 이렇게 그냥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그리고 또 그때 그 집을 이제 전세를 놓고 제가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끼기 때문에 네. 그 촉박해서 다른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기도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냥 해달라 그랬더니 그럼 돈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처음에 그 계약서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 계약하고 뭐 여기 AS가 1년이고 아,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년 전에 뭐 다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 뭐 네. 1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도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었거든요. 광고에서는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고 들으신 거군요. 예, 그 네. 인터넷에 그렇게 그 인터넷에 제가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니까 막 돈 내주겠다고 한 달 동안 쓰지 않았냐고 내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어쨌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1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설마 뭐 저기 그렇게 하겠냐고 일단 저기 수리를 해달라고. 네. 그리고 제가 늦게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했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주면 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고도 하고 그랬으니. 네.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을 달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안 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이거 원래 AS가 1년이고 이제 한 달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네. 말이 되냐. 그랬더니 네. 아니 그러면 진작 그냥 돈 내준다 할 때 돈 받고 그냥 하지 왜 그랬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100만 원을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100만 원 줄 수도 없고 나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럼 뭐 밝을 때 와라. 저녁 9시나 됐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한데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빌려서라도 달라 그러면서 한 사람은 그러면은 돈을 안 주면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원상태로 그냥 거기 하수구에다 잡아 그대로 막아놓고 가겠다고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네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일 밝을 때 와라. 이제 뭐 남자 3명이 그러니까 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저기 밝을 때 오면은 돈이 없다니 빌려서 돈 안 받았으면 안 가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 사람은 저 경찰서에 전화를 하라 그러고 한 사람은 우리 현관문 앞에 그냥 그 걸터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그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승경들이 왔댔어요. 네네. 그래 경찰까지 와가지고는 출동하시고, 네. 승경들이 뭐 밖에서 그 사람들 2사람하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우리 그 현관에 이제 있고 그래서 그래 왔는데 그래 내가 아니 나는 이렇게 하수 건쳤지만 1년 동안 AS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기 나보고 잘못했다고 돈 돌려줄라 할 때 그냥 받고 다른 사람 부르지 그랬네 이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나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어서 부를 상황도 아니었고. 네. 이제 내가 그 뭐 순경한테다가 내가 뭐 그 뭐 이사를 가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자세히는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는 지금 하여튼 1년 동안 AS 기간이고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렇게 저기 그러면은 뭐 민사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그 순경들이 간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 서 있고 하니까 저녁 9시나 됐는데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할지. 네네. 그래서 내가 빨리 나보고 해결을 하라고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얼른 우리 있을 때 해결하라고 순경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 우리 딸이 이제 직장 그날 토요일날 직장 가가지고 방에 있는 걸 내가 딸 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 방 안에서 듣다가 나왔더라고. 그래 들어가라고 했더니 엄마 뭔 소리냐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너는 들어가라 그러고 남자들과 하니까 여자들만 둘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더니 네. 일단 들어가라 그러고 우리 딸이 뭐 나서면 아무래도 젊은 때고 아무래도 크게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좀 깎아서 주겠다 이러니까 기어코 다 주라 그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러면은 한 50만 원이라도 주겠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서 네네. 뭐 100만 원을 달라 그래. 아니 100만 원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받으려면 내일 밝을 때 와라 그래도 싫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80만 원에 내가 그 순경 앞에서 일단 이걸 해가지고 그 순경들 가기 전에 이걸 해결해서 보내야지. 만약 그 사람들 가고 뭐 어떤 협박하고 여기 집에 아무도 없고 그 딸 방 안에 있는 애 있고 한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싶은데 네네. 일단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80만 원을 줘서 보냈거든요. 네네. 보내고 영수증도 그런 내가 보내면서 그랬어요. 그 영수증을 그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좀 써서 달라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10장이고 100장이고 끊어서 드려라 막 이러면서 뭐 짐 챙기면서 그렇게 가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돈 주면서 첫 번째 160만 원 줄 때 네. 그 영수증이라든가 뭘 달라는 영수증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1년 계약서라는 게 내가 뭘 믿고 그러냐. 네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각서 비슷한 거라도 하나 써달라 하니까 1년 AS 1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만 이래 써놓고 갔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에 이제 어디 넣어놨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80만 원 주고도 금액은 안 쓰고 그 저기 뭐 기간 AS 기간이 이제 한 달 더 늘어난 거죠. 그것만 그렇게 써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내가 아니 이렇게 써주지 말고 좀 이렇게 뭐 그 계약서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써달라 그러니까 뭐 100번이고 10번이고 써주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챙겨 가버리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진작 이건 어디다가 아우 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바보짓 한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뭐 근거도 내가 뭘 근거 영수증은 우리 딸 그거 보낸 게 있고 내가 또 그 돈 80만 원 보낸 게 저기 그 은행으로 내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 남아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그 사람이 가게 뭐 이렇게 자기 뭐 얼마까지 1년 동안 AS 기간이다고 뭐 이렇게 써준 거를 내가 이사를 여기 와가지고 그걸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요 며칠 전에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 그게 뭐 그거 근거가 됐는지 뭐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너무너무 속상하고 네. 진짜 그게 이 아파트 그거 처음에 들어올 저기 그 사람이 이사를 온다 소리만 안 하고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올 날짜만 정해지 않았다면은 내가 좀 더 기다리고 다른 업체를 찾아보고 그래서 돈 넣으라 그러고 진짜 그랬을 텐데. 네. 아니, 지금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이제 속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베란다 하수구가 이제 좀 역류돼서 수리 업체 부르셨는데 그 수리하고 나서도 한 달 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발생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AS를 1년간 무료로 이제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좀 현장에 나타나서 추가 요금 요구하고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좀 안 좋게 좀 그 상황을 좀 자꾸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난처하기도 하시고 좀 그런 지금 마음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을 잘 들었고요. 옆에 이제 임원진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 또 나누면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하나 다시 좀 여쭤볼게요. 네. 맨 처음에 160만 원 계약하실 때 예. 1년 무상 AS 약정이 이제 포함된 뭐 각서 비슷한 계약서를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사 과정에 잃어버리셨다는 거죠? 예, 이사 오면서 어디다 넣어놨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요 며칠 전에 어떻게 제가 찾았어요. 아, 찾으셨어요? 예. 그 정확한 문구는 어떤 식으로 써 있나요? 그 문구가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예. 지금 문구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문구가요. 네. 며칠 전에 찾아놨는데. 그 뭐 단순히 1년 무상 AS 계약 이렇게 써 있던가요? 예, 그리고 뭐 그 사람 그 왔다는 사람 전화번호 뭐 그냥 사인 비슷한 건가? AS 범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제한해 놓거나 그런 게 있었던가요? 아, 얼마 이상 수리는 AS 범위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식이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없고요. 무상 수리? 예, 여기 내가 뭐 여기 보면은 처음에 2004년 24년 3월 30일부터 25년도 3월 25일까지 문제 발생 시 1년 무상 AS 진행 이렇게 하고 저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써놓고 자기 사인하고 뭐 담당자 이보모 해놓고 자기 전화번호 써놓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했을 때도 뭐 자기 그렇게 해놓고 25년도 두 번째는 24년도 5월 4일 이제 두 번째 막힌 그날 수리하고 25년도 5월 13일까지 문제 발생 시 AS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계좌번호 써놓고 국민 뭐 이보모 이러고 지하 2층 뭐 사다리 작업 AS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예, 예.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간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글씨로 써가지고. 예. 일단은 이제 예. 그 사모님께서 지금 가장 억울하신 부분이
무상으로 1년간 AS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뭐 비싸지만 처음에도 이제 16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던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 믿고 불렀더니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갑자기 더 돈을 많이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하고 갔어요. 우리 그러니까 내일 가져가고. 애초에 뭐 못 고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쵸?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네가 못 고친다 그랬으면 못 고치는 거였으면은 뭐 이거는 못 고치는 거니까 그렇게 네. 이해라도 하겠는데, 돈을 주니까 이제 또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처음부터 무상 수리해 주기로 해놓고 돈을 더 받아낼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와갖고 그쵸, 좀 두 번째 이렇게 그 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좀 행패를 부린 거 아니냐. 요 부분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이죠. 네, 억울하기도 하고 돈도 그 80만 원 그건 처음에 막 협박하면서 그렇게 예. 했다는 게 그 처음에 자기네 약속한 대로 그리고 원래 이게 돈이 곧 한 240만 원 정도 하면 웬만한 어떤 공사 같은 거 할 정도인데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뭐 나이든 아줌마 뭐 보니까 뭐 별 볼일 없는 여자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예, 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짧게 좀 이렇게 상담을 드릴게요. 예. 먼저 일단 무상 AS가 일단 민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무상 AS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됐느냐, 계약 내용이 됐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 AS가 계약 내용이면은 이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1년간 무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160만 원으로 좀 고액으로 처음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약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입증이 좀 용이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무상 AS에 대해서 광고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도 캡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출동하신 경찰관 분이 다 이제 들으셨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실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AS가 이제 AS가 1년 무상 AS가 이제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라는 주장은 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맨 처음에 비싸게 계약을 한 거는 이러한 그 1년 무상 AS 이제 서비스를 AS 이제 조건을 이제 감안해서 160만 원으로 한 건데 이 사람이 유상으로 받아갔으니까 당초 계약의 일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80만 원 드린 것도 당초 계약은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왜 돈을 받아갔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환 청구 주장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AS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모든 게 다 무상은 아니다.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뭐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뭐 주장이 좀 예상되긴 하는데 계약서 이제 처분문서거든요. 그래서 처분문서에 그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좀 상대방 주장에 이제 힘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웬만하면 이제 처분문서 기재대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사적으로는 당초 계약에서 지급하셨던 160만 원의 일부분과 추후에 지급하셨던 80만 원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 사람들이 뭐 1년 무상 광고라고 이제 계속 인터넷상에 광고를 해 놨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출장을 가면은 유상으로 수리를 이제 해온 것이라면은 표시광고법 출장 처음 와도 예. 처음에 왔을 때는 고쳐지지 않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을 안 받는다고 광고에 그렇게 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그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시광고법 10조에는 이렇게 이제 부당한 광고를 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은 경우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계약 위반을 이유로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나 수사기관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제 상대 업체에 대해서 고발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죄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무상 AS를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S를 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제 AS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수리비를 이제 계속 이렇게 받아오는 형태로 영업을 이제 해온 것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기죄 이제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뭐 수사 의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뭐 이 절차를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방송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 그 법적으로 이렇게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한 3가지 정도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이제 법률 전문가분이 있으시면 뭐 이게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네. 나만 바보가 됐고 그냥 이렇게 억울하다는 거 건 한 7, 8개월을 계속 막 그러니까 머리가 막 다 빠지고 막 이 정도로 지금 그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바보짓 해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는 것은 그 적극적으로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좀 속상하시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생각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뭐 내가 놓치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 싶었던 내용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이제 좀 찾아보시면은 법률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나중에 업로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오늘 들었던 어떤 표시광고법 위반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뭐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계약서를 일단 확보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런 광고가 문제됐을 때 가장 이제 보통 문제되는 경우가 광고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느냐라는 것을 놓고 이제 많은 다툼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뭐 분양 계약이라든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사연자분께서 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이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까지 같이 주장을 하시는 게 예비적으로 이제 만약에 계약 내용이 편입 안 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시니까요. 네.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남매 중 장남인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모시게 됐고 지난해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이번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형제들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에게 힘들면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자고 하는데 저에겐 너무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제가 대고 있는데요. 동생들도 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지금까지 부모님께 사용한 돈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을 모두 동생들과 함께 부담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녀들이 이 부모의 어떤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제 병원비를 이제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부양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랑 2차적 부양 의무로 나뉘어지는데요. 1차적 부양 의무는 생활 유지의 부양 의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부양자가 피부양자, 즉 부양을 받으시는 분의 생활 수준을 자신의 생활 수준과 동등할 수준으로 보장해줘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네. 때문에 1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자의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라도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뭐 내가 먼저 살아야지 뭐 부양 가능하다 이런 식의 주장은 뭐 1차적 부양 의무에서 이제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옛 속담에 뭐 콩 한 쪽만 남아도 네네네. 뭐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되는 의무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1차적 부양 의무의 예로는 부부 상호 간의 부양 의무 그리고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제 1차적 부양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적 부양 의무는 생활 부조의 부양 의무라고 표현됩니다. 부양 의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2차적 부양 의무의 예로는 부모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성년의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부양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년의 자녀가 노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2차적 부양 의무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사연에서 보시면 지금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형제분들이 지금 2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3남매거든요. 그러면은 이 3명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게 제일 원칙이고요. 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제 이를 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이를 조정으로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서요. 조정 우선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형제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양에 관한 당사자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민법 978조에 따라 법원은 이제 해당 합의나 심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간의 합의가 좀 중요하군요. 그런데 지금 혼자서 이 병원비를 다 부담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부담한 병원비 다른 형제들에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거는 과거에 지출한 과거 부양료 청구의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부양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 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다른 부양 의무자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부양에 기여한 정도, 부양 권리자의 연령 및 의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기타 재반 사정을 다 참작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양육비처럼 어떠한 산정표 권고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반 사정 모두 참작해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이제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가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이 부분 좀 걱정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자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요. 본인에게 이제 정당하게 이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우선 협의를 통해서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시면 법원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공정하게 분담 비율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